전쟁 초기 독일 전차병들은 전개부대로 승격되었습니다. 젊고 고도로 훈련된 그들은 티거1과 같은 전차를 조종했는데 이는 전장에서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뉴스 영화에 등장했고 사진은 신병 모집에 사용되었으며 그들의 전술적 기량은 선전에 대한 집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부터 그 이미지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기갑전은 더 이상 영광을 선사하지 않고 매복과 소모 그리고 무의미한 죽음만을 선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적과 교전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차 안에서 말 그대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가장 전설적인 존재들조차 최우선 목표로 지정되어 공기도 탄약도 탈출구도 없는 전투에서 박살날 때까지 추격당했습니다. 제국이 붕괴되었을 때 강철 에이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중 일부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마이클 위트만, 선전기계. SS 상급 지도자 미헬 비트만은 바이엘은 시골 출신으로 독일 기갑 엘리트 부대의 가장 눈에 띄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시골 농민에서 선전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그의 변신은 나치 정권이 어떻게 영웅을 만들어내 우월성을 부추겼는지 그리고 그 영웅들이 군사적 현실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1914년 포겔탈에서 태어난 비트만은 1918년 패배로 치욕을 겪은 독일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농장에서 일하며 보낸 시간은 훗날 전투에서 그를 돋보이게 할 꼼꼼한 성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937년 전개 부대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를 자발적으로 라이프 슈탄다르테 레입스탄다르테 친위대 아돌프 히틀러에 입대하게 했습니다. 이 부대는 당초 총통을 경호했습니다. 그의 초기 성장은 점진적이었지만 꾸준했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 침공 당시 비트만은 포병으로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지만 공동 승리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성장은 광활한 소련 초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의 전투 조건은 그의 전문 분야가 된 장거리 매복에 유리했습니다. 1942년 티거 원로의 전환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연합군 대전차 무기를 뚫을 수 없는 전면 장갑을 갖춘 이 전시의 거대한 전차는 그의 기질을 가진 지휘관에게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비트만은 이 전차의 기술적 측면을 완벽하게 숙달했을 뿐만 아니라 전차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전술 교리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전투 방식은 극도의 인내심과 갑작스러운 폭력성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연 고지대나 숲 가장자리에서 사격 위치를 정하고 적군이 이상적인 사거리 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격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88mm 포의 탄도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 덕분에 그는 계측기 없이도 다양한 사거리에 대한 보정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1943년 쿠르스크 전투에서 비트만은 전문 군사계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단 하루의 전투에서 그의 티거는 적의 끊임없는 포격 속에서도 소련 장갑차 30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위협은 뛰어난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오랜 전투 경험으로 단련된 베테랑들조차 감탄할 만한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세계적인 명성으로 이끈 사건은 1944년 6월 13일 노르망디 빌레르보카주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영국 제7전차연대 대원들은 자신만만하게 큰 길을 따라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언덕에서 티거 한 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였습니다. 티거 221을 지휘하는 비트만은 정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15분간의 지속적인 사격으로 그는 적 진영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전차 11대, 장갑차 15대, 그리고 영국군 대전차포 2문이 연기를 내뿜는 잔해로 전락했습니다. 기습 공격에 무질서해진 부대는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전 자체가 아니라 그 기록이었습니다. 독일 카메라맨들은 파괴된 영국군 차량들의 행렬과 티거에서 의기양양하게 등장하는 비트만의 모습을 포착하여 그 여파를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은 24시간 만에 베를린에 전달되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이 영상의 선전적 잠재력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빌레르 보카주 전투는 연합군의 산업 규모에 비해 독일군의 개별적인 우월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영상은 모든 제국 뉴스 영화에 등장했고 비트만을 독일 전사의 화신으로 묘사하는 서사시적 해설이 곁들여졌습니다. 히틀러의 직접 소환으로 그의 변신은 결정되었다. 베르크호프에서 총통은 그에게 참나무 잎이 기사 십자훈장을 수여했고 카메라는 수여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히틀러와 함께 있는 비트만의 사진은 즉시 모병 포스터, 공식 잡지, 그리고 제국 전역에 배포된 교육 자료에 실렸다. 비트만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출판물을 통해 증폭되었고 그의 이름은 정치 연설에서 거론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불패의 독일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학교에서 교육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의 농민은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미디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연합군 정보부의 주요 표적이 되었고 정보부는 그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그의 작전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지휘관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17파운드 포를 장착한 셔먼 파이어플라이를 예상 구역에 배치했습니다. 1944년 8월 무렵 독일의 군사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아무리 눈부신 개인의 공적이라도 임박한 패배의 현실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합군의 공중 우세는 독일군의 주간 기동을 자살 작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직접 전투에서는 강력했던 티거는 끊임없는 전폭기와 폭격기의 포화에 취약해졌습니다. 8월 8일 비트만은 생테냥드 크라멘일 근처에서 캐나다군의 공세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제101 중전차대대 소속 티거 6대만으로 팔레즈를 향해 진격하는 적군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군이나 포병의 지원 없이 적군의 우세한 기갑 부대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함정은 생토 근처에서 봉쇄되었다. 노샘프턴셔 요먼리와 라 쇼디에르 연대는 지역 지형을 이용하여 매복 공격을 준비했다. 셔먼 파이어플라이는 숲속에 숨어 독일군의 예정된 접근로를 향해 포를 겨누고 있었다. 비트만은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전술 패턴을 따라 편대의 선두에 서서 전진했습니다. 그의 타이거 7은 탁 트인 지형에서 완벽하게 눈에 띄어 격파 훈련을 받은 포수들에게 이상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800m 거리에서 여러 대의 파이어플라이가 동시에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은 측면 장갑을 관통했지만 즉시 치명타를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발사된 두 번째 포탄은 주포탄이 보관된 차체 후면에 명중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폭발은 참혹했습니다. 폭발로 포탑이 완전히 뜯겨나가 차량에서 10m 이상 날아갔습니다. 5명의 승무원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비트만은 포수, 장전수, 조종수, 무전수와 함께 폭발로 타이거의 내부가 파괴되면서 즉사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그을려 금속 파편 사이에 뼈조각만 남았습니다. 전투 후 촬영된 사진에는 탄약이 폭발한 자리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분화구가 보였고 장갑 파편들은 반경 50m에 걸쳐 흩어졌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충격 지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엔진 부품이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아이러니는 완벽했다. 독일 카메라가 만들어낸 그 남자가 영국군에 의해 촬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연합군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다. 나치 선전은 자신들의 무적의 상징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비트만을 전투 중 실종자로 남겨두는 쪽을 택했다. 40년 동안 그의 유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불확실했고 이로 인해 유해가 생존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1983년 역사학자 장폴 팔리가 체계적인 발굴을 실시한 후에야 비트만의 진료 기록과 일치하는 치아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타이거의 내부 온도는 강철 부품을 녹일 만큼 높았고 시신 5구는 새까맣게 탄 뼈 조각으로 변했으며 탄약은 몇 분에 걸쳐 연쇄 폭발했다. 무적의 신화는 노르망디 전역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유해는 마침내 라캉브에 있는 독일군 묘지로 이장되었고 그곳에서 대원들의 이름만 새겨진 집단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전투 기록이나 훈장, 선전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징은 죽은 병사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월터 니프, 적없는 죽음의 미스터리.
SS 슈툼반퓨러 발토 크니프의 사건은 군사 기록에서 불길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정예사령관이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사하여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전쟁의 심리적 압박이 적의 직접적인 사격보다 얼마나 더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크니프는 현대 프로이센 장교의 전형을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1909년 동프로이센 라우넨에서 태어난 그는 베를린 경찰 출신으로 꼼꼼한 훈련을 거쳐 전개 기갑부대 지휘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흠잡을 데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규율 있고 효율적이며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1944년 35세의 나이에 크니프는 새로 창설된 제17SS 기갑 척탄병 4단 퀘츠폰 베를리힝겐리의 제17SS 기갑대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명예로운 임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효과적인 기갑부대를 창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은 주로 관료적인 서류로 운영되었다. 차량은 드물게 도착했고 경험 많은 인력은 부족했으며 동부 전선에서 들려오는 점점 더 암울한 소식으로 사기는 저하되었다. 크니프는 상반된 요구에 직면했다. 부족한 장비와 인력으로 효과적인 전투 부대를 신속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군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내부 부서 보고서는 고조되는 긴장감을 드러낸다. 크니프는 훈련 연장, 보급품 확충, 그리고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를 거듭 요청했다. 그의 상관들은 준비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와 함께 실패의 결과에 대한 은근한 경고로 대응했다. 훈련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사격 훈련은 많은 병사들의 경험 부족과 준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특히 위험했습니다. 사고는 빈번했지만 연합군 상륙이 예상되기 전에 사단을 준비시켜야 했기에 훈련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1944년 4월 22일 프랑스 비엔주 프로스 근처 들판에서 훈련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단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크니프가 기동을 감독하던 지점 근처에서 오탐지된 포탄이 폭발했습니다. 파편 조각으로 크니프는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제시했고 이는 결코 만족스럽게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폭발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지만 다른 경찰관들은 그 특정 시점에 포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의 위치는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SS 대위 카를 폰 아이히발트는 1961년 연합군 신문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포탄을 보지 못했습니다. 폭발음만 들렸고 우리가 달려갔을 때 크니프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혼란이 컸습니다. 사고였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또 다른 가설은 자살을 암시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부족한 자원으로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압도된 크니프는 연합군에 맞서 임시부대를 지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군용 권총을 사용하여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두 해석을 모두 뒷받침했습니다. 시신의 위치는 파편과 자해로 인한 총상 모두와 일치했습니다. 상처는 포탄 파편이나 권총 탄환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료 기록은 D-Day 이후 독일군의 철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해당 부서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민감한 자료로 분류되었고 경찰관들 간의 사건 논의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사고에 대한 설명은 의심할 여지 없는 제도적 진실로 확립되었습니다. 사단 내부 게시판에 간략하게 게재되었다가 삭제된 사진에는 크니프의 관을 의장대 병사 4명이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관에는 독일 군기가 드리워져 있었고 관을 든 사람들의 표정은 일반적인 군의전을 초월하는 엄숙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매장지를 둘러싼 혼란은 미스터리의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공식 문서에는 그가 되세브르 지역의 투아르 군묘지에 매장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사 역사가들과 계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발굴과 이장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1958년 작성된 독일 전쟁연대 Volksbund Deutsche Kriegsgräber Fürsorge의 서한에는 유해가 푸아티의 묘지로 이장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곳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1984년 한 지역 역사가가라 캉브 라캄베의 무장 친위대 더 와ffen SS 장교 구역에서 WK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무덤을 발견했지만 그 안에 그의 유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7 SS 기갑 척탄 병사단 내에서 크니프는 순교자이자 상징으로 빠르게 추대되었습니다. 그의 규율, 용기 그리고 독일 대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내부 전단이 배포되었습니다. 그의 초상화는 사단 본부 입구의 명예로운 장소에 전시되었습니다. 제17기 갑대대는 대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크니프 대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들은 장병들에게 격려 연설을 할 때 그의 이름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는 후반기에서조차 독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교의 최고의 모범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가 적과 직접 교전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영웅담에서 조심스럽게 생략되었다. SS 내부 선전은 그의 죽음을 절대적인 충성의 행위로 왜곡했다. 그는 최후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다른 이들을 결정적인 전투에 대비시키다 전사했다는 것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제17사단이 마침내 전투에 돌입했을 때 많은 병사들은 발터 크닙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연합군과의 절박한 교전 속에서 그의 기억은 되살아나 최후까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크니프가 직면했던 작전상의 현실은 이러한 교전에서 잔혹하게 드러났습니다.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형편없었던 사단은 노련한 연합군과의 첫 교전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크니프가 훈련 중 발견했던 문제점들은 전술적 패배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그의 최악의 우려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헬무트 웬도르프, 마지막 돌격을 감행하는 잃어버린 세대. 헬무트 막스 에른스트 웬도르프는 독특한 세대적 현상을 대표했습니다. 젊은 독일인들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에 완전히 길들여져 사춘기 때부터 전면전을 위해 훈련받았지만 그들이 알던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르망디에서의 그의 죽음은 무력 충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한 세대의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1920년에 태어난 웬도르프는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이 급진적으로 변모하던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나움부르크의 나포라에서 그가 받은 교육은 단순한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 전쟁을 우월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정복을 독일 국민의 명백한 운명으로 제시하는 세계관에 완전히 몰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국 모델 학교들은 사회공학의 실험실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신체적, 지적, 군사적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교육과정은 학문적 우수성과 심오한 이념 세뇌를 결합하여 기술적으로는 유능하지만 정권에 광적으로 충성하는 젊은이들을 배출했습니다. 19세의 바트 훻츠의 SS 융커슐레에 입학한 웬도르프는 새로운 질서의 가치를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18개월간의 군사훈련을 통해 이러한 사고방식은 더욱 다듬어졌고 전문적 역량과 이념적 헌신을 구분하지 않는 지휘관들을 배출했습니다. 바트 훻츠 사관학교는 제3제국에서 가장 엄격한 군사 교육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교육 방식은 극도의 기술적 엄격성과 생도들 간의 무자비한 경쟁을 결합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교관들은 전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신중함보다 대담함을 우선시하는 공격적 사고방식까지 주입했습니다. 웬도르프는 특히 기갑전 훈련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차, 포병, 보병 간의 협동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그의 능력은 동기부여와 준비가 잘 된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1942년 12월 SS 하급 돌격대 지도자로 졸업한 후 그는 SS 1기 가변대 13번째 타이거 중대에 직접 배치되었습니다. 이 직책은 그렇게 젊은 장교에게 엄청난 영광이었으며
그의 뛰어난 능력과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절박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미헬 비트만을 만나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전된 관계는 전술적 역량에 대한 상호 존중과 기갑 전투의 요구 사항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매우 전문적인 관계였습니다. 웬도르프보다 5살 많고 상당한 경험을 가진 비트만은 웬도르프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시험은 1943년 7월 쿠르스크 전투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돌출부의 남쪽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웬도르프는 타이거 435를 지휘하며 독일의 공격에 앞서 몇 달 동안 꼼꼼하게 준비된 소련 방어선에 대한 초기 공격에 참여했습니다. 공세 초기 그의 부대는 준비된 위치에 배치된 위장된 T-34 전차와 KB 대전차포의 대거 집결에 맞섰습니다. 웬도르프는 티거가 장갑을 관통하지는 못했지만 차량 내부에 파괴적인 충격파를 생성하는 직격탄을 맞았을 때에도 탁월한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호로프카 근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전투 중 하나는 웬도르프와 그의 승무원들이 20분도 채 되지 않아 T-34 7대를 격파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련군 방어 진지 사이를 기동하며 적의 포병과 전차의 집중 포화를 견뎌냈습니다. 이 위협은 당시의 지휘관으로서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쿠르스크에서의 독일군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자 웬도르프의 부대는 독일군이 드네프르 강으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동안 후위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방어 교전을 통해 그는 매복 및 진지전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국지적 지형을 이용하여 은폐된 사격 위치를 확보하고 소련 기갑 부대가 사거리 내로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집중 사격을 개시한 후 신속하게 새로운 위치로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티거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적에게 가하는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독일의 전략적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2서부 전선의 개전으로 최고사령부는 전개 병력을 재배치해야 했고 라이프 슈탄다르테 친위대 아돌프 히틀러는 동부에서 프랑스로 이전되었습니다. 웬도르프에게 이러한 이동은 전투 상황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보카주 보차게라고 불리는 두꺼운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들판이 특징인 노르만족의 지형은 그가 전술을 개발했던 광활한 우크라이나 초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이가 수미터에 달하고 매우 빽빽하게 얽힌 보카주 울타리는 차량 이동을 예측 가능한 경로로 유도했습니다. 탁 트인 지형에서 장거리 전투에 강했던 호랑이들은 좁은 시골길의 미로에서는 서툴고 취약해졌습니다. 웬도르프는 매닐라울 동쪽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캉징역의 주요 축을 따라 매복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티거 211은 제13SS 중대의 다른 차량들과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했지만 연료 부족, 공중 지원 상실, 그리고 연합군의 끊임없는 포격으로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부대 기록에 따르면 웬도르프는 7월 초순 몇 주 동안 독일군 방어선을 정찰하던 영국군과 캐나다군 기갑 정찰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규모 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연합군의 끊임없는 압박과 안정적인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독일군의 무능을 반영했습니다. 1944년 8월 8일 시작된 캐나다 공세작전인 토탈라이즈 작전 오퍼레이션 토탈라이즈 은 캉 남쪽의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연합군의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셔먼 전차가 투입된 이 작전은 독일군의 방어 전술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연합군 전략가들은 독일군의 전술을 면밀히 연구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개발했습니다. 17파운드 포로 개조된 셔먼 파이어플라이는 티거1의 장갑을 상당한 거리에서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전술은 독일군의 전통적인 우위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8월 6일 웬도르프의 티거 전차는 매닐 인근의 새로운 진지로 기동하던 중 연합군 공중 정찰에 포착되었습니다. 영국 정보국은 해당 지역에 최소 3대의 티거 전차가 있다는 보고를 내렸고 이에 따라 특수대전차 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셔브룩 푸질리어 연대의 캐나다 보고서는 마지막 교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월 6일 새벽 독일군 타이거 전차 한 대가 시골 교차로 근처에서 진군 대형을 갖추고 진격하는 캐나다군 부대를 포위하려다 목격되었습니다. 보카주 울타리 사이에 전략적으로 숨어있던 파이어플라이호의 포수들은 티거호가 600m 이내에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은 차량 측면에 명중했지만 주 장갑을 관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승무원들은 일시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발사된 두 번째 포탄은 장갑이 상당히 얇은 포탑 후면에 명중했습니다. 관통으로 내부 폭발이 발생하여 주포실에 저장된 탄약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웬도르프와 그의 승무원 전원은 폭발로 티거 내부가 파괴되면서 즉사했습니다. 연합군 작전 지도에 따르면 티거 211의 최종 위치는 맨닐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으로 캉으로 향하는 여러 보조 경로로 통하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전술적 재구성에 따르면 웬도르프는 캐나다 부대에 대해 고전적인 측면 기동을 시도했지만 공중 정찰을 하지 않았고 적의 위치에 대한 최신 정보도 부족하여 준비된 함정에 빠졌습니다. 8월 9일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해당 위치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분화구와 장갑차 잔해가 남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후퇴하던 독일군은 타이거 전차의 잔해를 수습하거나 시신 후송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웬도르프의 전투 중 실종이 확정되었습니다. 요하네스 벨터와 오토카리우스, 동부 지옥의 생존자들. 요하네스 벨터와 오토카리우스는 독일 전차병 중에서도 독특한 부류를 대표합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전투에서 살아남아 파괴의 기록을 축적한 베테랑들이 바로 그들이며 이는 그들을 20세기 최고의 전투원 중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후 행적은 선멸의 숙달과 개인의 도덕적 고결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토카리우스는 1922년 츠바이블 위켄에서 교육과 공직을 중시하는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작은 체구 때문에 처음에는 독일군에 2번이나 불합격했고 보병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결국 1940년 국방군에 지원했습니다. 1915년 뮌하임에서 태어난 요하네스 벨터는 비교적 평범한 산업계 출신이었습니다. 1933년 입대 전 배관 및 석공기술 교육을 통해 기계 및 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쌓았고 이는 유조선 승무원으로서의 그의 경력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 전차 모두 1943년 동부 전선 북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전차 부대인 500이 중전차대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레닌그라드 일대와 발트 3국 공화국의 늪지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강력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카리우스는 제1중대의 티거 사령관으로 배치되었고 벨터는 대대의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전술적 방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카리우스는 꼼꼼하고 매우 정확했으며 작전 수행 전 지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벨터는 속도와 전술적 기습에 의존하는 더 직접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카리우스의 가장 유명한 전투는 1944년 7월 22일 말리나바 전투에서 벌어졌습니다. 알베르트 케르셔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그는 20분도 채 되지 않아 소련 T-34 전차 17대를 격파했습니다. 카리우스는 직접 10대를 격파했고 케르셔는 4대를 더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로 그는 전쟁 중 가장 치명적인 포수 중 한 명이라는 명성을 굳혔습니다. 그의 방법은 극도의 인내심과 외과적 정밀성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숲 가장자리나 자연 언덕의 매복 진지를 구축하고 소련군 종대가 이상적인 사거리 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88mm 포의 탄도에 대한 그의 이해는 매우 심오하여 거리와 기상 조건에 따른 보정치를 본능적으로 계산해냈습니다. 벨터는 신속한 기동과 이동 중 사격을 기반으로 더욱 역동적인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1944년 2월 나르바 근처에서 있었던 주목할 만한 전투 중 하나에서 그의 티거는 소련군의 포격을 받으며 숲을 뚫고 전진하며 T-34 8대를 격파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공격 효율을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전개 전차병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1943년과 1944년 동안 두 부대 모두 엄청난 파괴 기록을 세웠습니다. 카리우스는 공식적으로 적전차 150대를 격파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벨턴은 139대를 격파하고 40문 이상의 대전차포를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두 부대를 전쟁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러 차례 중상을 입었습니다. 카리우스는 1944년 7월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어 대퇴골이 골절되어 몇 주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의 투지는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복귀하여 그해 말 야크트-티거의 지휘를 맡게 했습니다. 볼턴은 여러 차례의 교전에서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1944년 2월 그는 체르니고프 근처에서 박격포 폭발에 맞았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대가 안전한 위치로 철수할 때까지 티거 전차의 지휘를 유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수십 년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두 사람 모두 독일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카리우스는 특히 고위 장교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그들이 병사들의 생명보다 정치적 고려에 더 신경 쓴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회고록 진흙 속의 호랑이 Tigers in the Mud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명령을 내리는 얼간이들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수개월에 걸친 끊임없는 전투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들이 내린 비참한 전술적 결정, 지형상 실행 불가능한 명령, 그리고 최전선 부대가 직면한 작전적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무시를 목격했습니다. 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사단 전체를 지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소의 전술교관으로 재배치되었는데 그곳에서의 실제 경험은 최소한의 훈련으로 전선에 투입될 차세대 전차병들을 양성하는 데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카리우스는 128mm 포를 장착한 71 통읍 구축 전차로 구성된 야크트-티거 콤파니 512의 지휘관으로 전속되었다. 이 차량들은 화력 면에서는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했지만 끊임없는 기계적 문제와 극도로 제한된 기동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벨턴은 서부 지역에서 훈련 임무를 맡아 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임시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 모두 독일군의 점진적인 해체를 목격했습니다. 전차는 연료를 잃고 병사들은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지휘부는 일관된 지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쇠퇴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카리우스는 회고록에서 도덕적 타락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회고한다. 장교들이 군사 재판 없이 포로를 처형하고 노병들이 소련군에 항복하는 대신 자살을 택하고 명백한 패배의 압력에 군 기강이 무너지는 모습 등이다. 벨턴은 자신의 경험에 이러한 측면에 대해 절대적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전쟁 말기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편지, 일기 또는 기록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은 그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조로했지만 직무 수행에는 형식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다고 묘사한 공식 보고서뿐입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후 카리우스는 미군의 포로로 잡혀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독일군의 기갑 전술에 대해 광범위한 신문을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연합군이 사용하는 기술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1946년 석방된 후 카리우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약학 공부에 전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군 복무를 피하고 싶은 마음과 민간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1956년 학업을 마친 후 그는 헤르슈바일러 페터스하임의 타이거스 아포테케 타이거스 아포테크를 설립했습니다. 1960년 카리우스는 진흙 속의 호랑이 Tigers in the Mud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기갑전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찰적인 어조와 고통스러운 솔직함이 특징이며 갈등을 미화하거나 이념적 변명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 저서에는 그의 도덕적 관점을 요약한 다음과 같은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히틀러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타이거회에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개인적 충성심과 이념적 충성심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군 복무 경험과 정권의 도덕적 함의를 조화시키려는 독일 참전 용사들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요하네스 벨터는 전후 서독의 익명성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의 군 경력을 알지 못하는 작은 산업 도시에 거주하며 대중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인터뷰나 역사학자들의 협력 요청을 체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벨터는 1987년 사망할 때까지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차는 민간인으로 일하며 부대 내 다른 참전 용사들과도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했습니다. 1945년 이후 공개 증언, 책, 진술, 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 계속 등장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목소리는 침묵으로 남았습니다. 카리우스는 몇 차례의 공식 성명을 통해 전쟁 후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짐은 군복이나 계급이 아니라 적의 포화 속에서 내린 도덕적 결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책은 군사적 복종과 개인의 도덕적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오랜 숙고입니다. 벨터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군사적 효율성 이후에 공개적인 성찰 없이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의 절대적인 침묵은 죄책감이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경험을 완전히 잊고 싶은 욕망이었을 수도 있다.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 저주받은 유산과 개인의 명예를 향한 탐구.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독특한 역사적 역설을 보여줍니다.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외교관의 아들이었던 그는 필사적으로 직접 전투를 통해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장 타협적인 성씨조차도 진정한 개인적 용기의 행동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921년에 태어난 루돌프는 나치 권력의 중심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는 와인 상인에서 외무장관으로 승진하여 정권의 말살 정책의 주요 조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적 유대감은 루돌프의 실존적 좌표를 확립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는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의 무게에 맞선 투쟁이었습니다. 1936년 아버지가 대사로 임명되자 가족이 런던으로 이주했을 때 루돌프는 명문 웨스트민스터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영국 언론이 그의 신원을 알아채고 보도하자 외교 스캔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는 즉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대중의 눈에 띄고 성싱 때문에 사회적으로 거부당했던 경험은 그의 성격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정치적 입장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평가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키웠습니다. 1939년 9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루돌프는 겨우 18살이었지만 즉시 자발적으로 무장친위대 와펜 SS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외무장관의 아들은 정권 관료 조직에서 안정적인 직책을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후 해명은 간단했다. 저는 누군가의 특권층 아들이 아니라 유능한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적의 포화 아래였습니다. 이 말은 그의 군 경력 전체를 지배하게 될 사고방식, 즉 전투 성과를 통해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처음에는 SS 스탄다르트 데어셔운 보충대대에 배치되어 SS 로텐피러라는 기본 계급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그는 독일군의 징역에 저항하는 부대들과 여러 차례 교전에 참여하며 맹활약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전투 수행 능력은 호평을 받아 훈장과 진급을 받았습니다. 1540년 프랑스 침공 당시 리벤트로프는 여러 차례 공세 작전에 참여하여 현실적인 전투 상황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스당 근교에서 그는 참호를 파고 있던 프랑스 정찰대를 상대로 총검 돌격을 지휘하여 진지의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작전으로 그는 2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작전 중 그는 총알 파편이 오른쪽 팔뚝을 관통하는 첫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통과 출혈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부대에 남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희생 정신은 그의 전역 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펜코르프 알펜코프스의 특수부대인 아우프클라룽스 압타일룽 아우프클레룽스 압타일룽에 배치되어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북극 지형은 극한의 기온, 제한된 시야, 그리고 극도로 어려운 병참 조건 등 독특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발발과 함께 그의 부대는 SS 북부전투단 SS 캄프그룹의 노드의 일원으로 동부전선 북부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그에게 4급 핀란드 자유십자훈장을 수여했지만 적의 총탄에 맞아 왼쪽 팔뚝이 골절되는 두 번째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이 심각하여 하인리히 힘러의 헨리헨 개인 병원으로 후송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고위 SS 장교들을 위한 전개 의료 시설이었습니다. 요양 중에 리벤트로프는 분쟁의 본질과 자신의 군 복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복 후 그는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 기갑연대로 전속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그의 리더십 능력을 인정받고 기갑전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육중대 소대장으로서 그는 동부전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들에 참전했습니다. 1943년 제1차 하르키우 전투에서 그의 활약은 특히 주목할 만했는데 오른쪽 어깨뼈와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 심지어 폐 손상까지 입는 등 추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료 후송을 거부하고 전투 내내 부대에 남았습니다. 1943년 7월 13일 쿠르스크 전투에서 폰 리벤트로프와 그의 부대는 티거 전차를 이용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여 소련 기갑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이 공적으로 그는 7월 15일 독일군 최고 훈장 중 하나인 기사철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12 SS 히틀러 청소년단 사단으로 전속되어 제12 기갑연대 제1대대 제3중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 부대는 주로 매우 젊은 지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많은 전 히틀러 청소년 단원이 군 복무에 직접 징집되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그의 부대는 캉 인근 교외에서 캐나다군과 교전했습니다. 6월 7일 단 하루 동안 그의 소대는 적 셔먼 전차 27대를 격파했는데 이는 캐나다 정보부에 기록된 위협입니다. 그의 마지막 주요 참전은 1944년 12월 아르덴 공세 작전 때였습니다. 이 작전은 히틀러가 서부 전선의 흐름을 바꿀 최후의 일격으로 구상했던 작전이었습니다. 리벤트로프는 티거를 지휘하여 처음에는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공세 동안 그의 부대는 작전이 중단되기 전까지 연합군 장갑차 24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포격으로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다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전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리벤트로프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서 보병으로 참전하여 무너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필사적인 방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1945년 5월 8일 그와 그의 부대는 미군에 항복했습니다. 그의 감금은 그의 성싱 때문에 곧바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3년 넘게 연합군에 의해 구금되어 아버지의 활동에 대해 신문을 받고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문관들은 그가 캐나다 포로 처형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그가 캉 인근 교전 중 포로로 잡힌 캐나다 군인 2명을 사살하도록 명령했거나 사살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불충분했고 여러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리벤트로프가 부상을 입고 작전 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중에 그는 당시 뉘른베르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46년 10월 16일에 처형된 아버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연합국 당국은 제3제국의 외교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자 했지만 루돌프는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1948년 7월 그는 마침내 정식 기소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그의 석방은 냉전의 시작과 연합군의 우선순위 변화와 맞물려 독일 참전 용사들을 소련의 팽창에 맞설 잠재적 동맹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민간인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황폐하고 분열된 독일에서 그의 성은 사실상 사회적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따돌림과 차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하찮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와인 상인으로 자리매김했고 이 직업 덕분에 그는 조용히 지내면서도 사생활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정계와 외교계에 입문하기 전 같은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직업 선택은 다소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루돌프는 대중의 관심을 피하며 역사가와 언론인들의 인터뷰 요청을 체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2008년 87세의 나이에 그의 저서 나의 아버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메인 파타, 조아침 폰 리벤트롭가 출간되면서 마침내 깨졌습니다. 이 작품은 출간 직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돌프는 국가사회주의를 명시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념과 완전히 거리를 두거나 아버지의 행동을 무조건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작품에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의 어린 시절 사진, 히틀러와의 외교 회담, 심지어 베르크호프에서의 개인적인 순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책을 나치 정권의 내부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증거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패배한 이념을 뒤늦게나마 옹호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책에는 히틀러가 베를린 벙커에서 보낸 마지막 나날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담겨 있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루돌프에 따르면 요아힘은 히틀러가 신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제국이 직면한 군사적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2019년 5월 20일 98세의 나이로 독일 라인가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수 덕분에 그는 제3제국의 부상부터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완전한 변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섬세한 관점을 피력했습니다. 몇 차례의 인터뷰에서 그는 범죄 정권에 복무했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충성심은 체제의 정치적 이념보다는 전우들에게 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르트 크니스펠과 카를 비렐름 크라우트, 마지막 에이스의 멸종. 제3제국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독특한 군사 종종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독일의 팽창기에 전장을 장악했던 전차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쿠르트 크니스펠과 카를 비렐름 크라우트는 이러한 부류의 마지막 사례로 그들이 섬겼던 정권의 체계적 붕괴로 그들의 기술적 숙련도가 쇠퇴했습니다. 쿠르트 크니스펠은 1921년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텐란트에서 태어났으며 수데텐 지역의 독일계 가문에서 대대로 이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엘리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집중적인 이념 훈련을 받은 다른 지휘관들과 달리 크니스펠은 티거1과 2 전차로 무장한 중전차 대대 503 소속의 평범한 병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군부 권력의 화려함과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군 규정을 끊임없이 위반하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덥수룩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나치의 의례적 규율에 대한 절대적인 경멸을 표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선전이 장려하는 독일적 미적 이상과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최소 168대의 적 전차를 격파했다고 하지만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19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뛰어난 활약 덕분에 그는 전쟁 전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차병이 되었고 비트만과 같은 언론인들을 능가했습니다. 크니스펠은 뛰어난 공적에도 불구하고 기사십자 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군부 계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 명확한 정치적 입장의 부재, 소련 포로들을 SS 장교들의 학대로부터 변호하는 습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크니스펠이 러시아 포로를 잔혹하게 학대하던 친위대 장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행위로 그는 동지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았지만 권력층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수염과 긴 머리를 가진 그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독일군 군인의 이상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카를 빌헬름 크라우트는 1916년 베스트팔렌에서 검소한 군사 전통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경력은 1930년대 기병 장교로 시작되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기갑전 전문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는 저배고 중전 차사단으로 전속되어 뛰어난 전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1944년 그는 대위 하upt만 계급에 도달하여 분쟁 마지막 단계의 작전을 수행하던 임시 부대인 브란덴부르크 기갑연대로 전속되었습니다. 그의 배치는 독일군이 가장 쇠퇴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는데 당시 연료 탄약 예비 부품 부족으로 작전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1945년 초 크라우트는 베를린 지역에서 티거1과 이 전차로 구성된 다양한 부대를 지휘하며 소련군의 수도 최종 공세에 대비한 방어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작전 조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 탈진한 승무원, 그리고 보급품 부족까지 1945년의 교전은 독일 기갑전의 본질에 있어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41년부터 1943년까지의 전역을 특징지었던 대규모 기동전은 소모전으로 대체되었고 차량은 고정된 집결 지점으로 활용되었고 지휘관들은 효과적인 통신 수단 없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크니스펠은 군 복무 마지막 몇 주 동안 이러한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1945년 3월 말 그는 조직화된 군대라기보다는 지역 민병대처럼 운영되는 후방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보급망의 붕괴는 최첨단 티거 전차조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베테랑 전차병들에게 미친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대부분은 적어도 1944년 겨울 이후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무감, 전우에 대한 충성심, 소련 포로 생활에 대한 공포, 그리고 왜곡된 군인적 명예심이 뒤섞인 감정에 이끌려 계속 싸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참전 용사들은 전쟁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뒤엎는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 총을 쏘는 모습, 탱크가 도망치는 민간인들을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는 모습, 조종사들이 항복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모습 등이 그 예입니다. 1945년 4월 28일 모라비아의 즈나임 근처에서 쿠르트크니스펠은 그의 부대가 임시 방어선을 구축하려던 중 소련군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상은 치명적이었고 후퇴 중 사망한 독일 민간인 및 병사들과 함께 집단 매장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크니스펠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다른 유명 전차병들과는 달리 그의 실종은 제국 말기의 혼란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군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 전시 집단 묘지를 조사하던 체코 고고학자들은 독일군과 소련군 간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브르보베츠 인근 집단 묘지에서 인고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유품 중에는 쿠르트크니스펠의 녹슨 군번줄도 있었습니다. 이후 치과 검사 결과 그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유해를 분석한 결과 그는 군복도 장신구도 없이 마치 마지막 붕괴 당시 익명의 희생자들 사이에 있는 평범한 군인처럼 묻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무덤은 즈나임에 있는 독일군 묘지로 이장되었는데 그곳에는 그의 이름과 생몰 연도만 기록된 간소한 묘비만이 남아 있습니다. 카를 빌헬름 크라우트 역시 유럽 분쟁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전투 중 하나인 할베 포위전에서 비슷한 참혹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수십만 명의 독일군, 피난민, 그리고 친위대원들이 슈프레발트 숲에서 소련군에 포위당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옥 같은 근접 전투, 끊임없는 포격, 그리고 탄약도 없이 소총 개머리판을 임시무기로 사용하는 병사들의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크라우트는 기갑부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돌파하여 미군 전선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연합군 통신소에 의해 가로채진 그의 마지막 무선 통신은 간결하게 이렇게 보고했다. 포탄 2발이 남았고 연료는 20리터 남았으며 기계적인 문제로 탱크 1개가 고장났습니다. 그의 부대에서 나온 추가 통신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의 사망 시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포위 공격의 혼란 속에서 사라졌지만
폴크스분트 기록 보관소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서쪽으로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중에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독일군과 함께 할배의 집단묘지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 전차들의 영광스러운 시작과 파멸적인 종말 사이의 대조는 갈등의 완전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쟁 초기의 비트만과 같은 지휘관들은 현대의 기사, 선전의 상징, 훈장 수여, 그리고 베를린 공식 방문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945년이 되자 그 병사들이나 그들의 후계자들은 패배, 물질적 부족, 그리고 승리의 수학적 불가능성에 휩싸였습니다. 크니스펠과 크라우트는 제국의 신화에 현혹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명령을 따랐지만 체제 붕괴라는 굴레에 똑같이 짓눌렸던 전차병들을 대표합니다. 두 사람 모두 훈장도, 공식 장례식도, 군 예우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들과 함께 무덤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군사적 효율성과 이념적 파괴 사이에 놓인 기술적으로 유능한 세대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판처레이스의 소멸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의 죽음을 넘어 독일의 팽창 기간 동안 유럽 전장을 지배했던 군사 전통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의 전술적 우월성이 체계적 전략적 열등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입증했습니다.